그 정말 최고의 특수를 누려야 되는 시기인데 어느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침체돼 있는지 그거 좀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 86 때부터 봤고요. 그다음에 2를 시작한 거로 보면 2002년 월드컵 때부터 축구 쪽에 들어와서 봤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현장 가서 중계로 한 거를 치면 2006년 독일 때부터 지난 카타르 때까지 5번을 모두 현장 가서 봤으니까요. 근데 이번 월드컵처럼 그러니까 아무리 열기가 안 나와도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너무 심해. 이렇게까지 없는 거 처음 봤어요. 예를 들면 저희 진짜로 있었던 일인데 지난 주말에 저희 가족 누나가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뭐 약속을 잡자는 거 가족 모임을 하려고. 예. 그래서 언제 그랬더니 한국 경기 있는 날 날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월드컵이 그랬더니 월드컵이 열리니? 진짜야 근데. 가족도 와. 제가 몰라요. 아는데 그래서 와 일단 지금까지 일단 내일 아마 체코 경기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 네. 많이 계세요. 저희가 오늘 속보로 전했습니다. 아니 월드컵인데. 진짜 아니 물론 박문성 해설위원이 매불쇼에 나와서 이렇게 될까봐 우려해서 목소리 세게 냈던 거란 예. 말이에요. 근데 그 우려보다 난 솔직히 훨씬 크다고 봐요. 아, 네 맞아요. 지금 이 무관심이 맞습니다. 우리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 상황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축구 산업이 붕괴됐죠. 붕괴됐어. 아유 어떻게 이거는 대한민국 축구 미래에 아시아 지금 이제 3류 그다음에 이제 4류, 5류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올림픽에서나 월드컵에서는 말레이시아한테 치고 뭐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네. 그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때는 화라도 냈죠. 화려도 냈죠. 예. 지금 깜짝 놀랄 일은 제가 오늘 과거에 축구협회장 선거에 3번 출마했던 허승표 과거에 이제 축구협회 부회장이셨는데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지금 우리 박 의원 얘기했듯이 한국 경기 언제냐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축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리고 저도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브에 댓글창 달리는 걸 보면 내용들을 보면 지금 국민들이 당연히 한국 대표팀이 선전하고 이기길 바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의견들이 댓글들이 달리는 것을 보면 소비자인 국민들이 축구를 지금 불량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축구가 그러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그 산업적 시각에서 본다면 심각하죠. 근데 사실은 축구 산업의 바로미터는 바로 뭐 박 의원도 방송을 오래 했지만 저는 90년 이태리 월드컵부터 현장에 있었죠. 월드컵을 현장에서 제가 5번을 했는데 그때 방송 시청률 얘기하면 어마무시했죠. 세 경기를 하면 뭐 65에서 70까지도 넘나드는 그런 아주 화랑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방송을 하더라도 지금 월드컵 앞두고 방송사들이 해도 뭐 5% 미만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거 뭐 심각합니다. 네. 근데 이 책임의 핵심 인물이 역시 뭐 정몽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선거로 선출된 회장이지만 이 선출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당시부터 목소리를 세게 냈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네. 그게 바로 신문선 해설위원입니다. 당시에 기자회견을 했던 장면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어폰 착용해 주시고 함께 좀 보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제55대 회장 선거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2024년 12월 12일 구성되어 같은 달 18일 회장 선거를 공고하고 같은 달 27일 3명의 후보자를 등록 공고하였으나 지난 7일 당초 선거일을 하루 앞둔 날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선거가 중지됐습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와 선거운영위원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서 지적된 선거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을 해소하려는 노력보다는 정몽주 후보를 제외한 본인과 허정무 후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을 23일로 일방적 지정하는 선거를 빨리 진행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든 선거 파행의 근본적 원인은 정몽주 후보가 후보자로 등록한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후보자 결격 조항인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29조 제2항의 7호에 따라서 정몽주 후보는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봄이 맞습니다. 네, 사실 그 당시 선거 과정을 저희가 좀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 정몽규 회장은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 등록하기 전에 얼마 전에 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문체부에서 감사 결과가 네, 징계. 확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27개 비사실에 대해서 네. 그래서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 문체부가 한 달 이내에 그 당시에 그 가처분 신청 그 가기 전에 징계를 줘라. 그럼 후보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서 공정위원들은 정몽규 회장이 뽑은 사람들이니까 네네. 징계를 주지 않고 뭉개다가 가처분 신청을 신청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후보 자격이 없는데 없죠. 네. 어차피 자기들이 그걸 결정하니까 자격을 부여해서 투표를 진행했고 결국 당선되는. 그리고 제가 지금 저 당시 이제 기자회견하는 내용을 들으면 그 지금 규정을 얘기를 하잖아요. 29조. 거기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사회적 무리를 빚었을 경우라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예, 자 사회적 그렇다면, 예, 그렇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사회적 무리 협회나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이번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밖에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몽규 회장은 어쨌든 후보로 등록하려고 하니까 그 축구협회 공정위원회라는 그 기구를 통해서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네. 피해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징계를 받지는 않더라도 사회적 무리를 빚으면 대한체육회에 그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축구협회장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몽규 회장은 법에 묘한 묘수를 찾아서 가처분 신청으로 가서 회장이 당선됐고 세월이 지나 그때 이제 가처분 신청하면서 병행한 것이 본안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문체부에서 27가지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이거는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했는데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 지난번에 네. 원고 패소 판결이 그렇죠. 났던 것이죠. 정몽규 너 예. 틀렸어. 너 징계 받아도 마땅한 놈이야. 예. 이렇게 결론 났죠. 예, 그러니까 27가지에서 단 한 가지도 재판부에서 그것을 기각하지 않았어요. 누락시킨 것 없이 모두 인정을 했어요. 모두 인정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 상황에서 문체부에 항소를 했었어요. 징계 줬을 때.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외부 그 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문체부는 그 전에 벌써 이미 그것을 기각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이런 선거나 이런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파행으로 갔었던 일들을 잘 알지는 못하죠. 잘 몰라요. 잘 모르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더라도 이걸 짚어서 정몽규 회장이 그동안 했던 얘기들이 다 사실과 왜곡된 얘기고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우리 그 교육자로서 오랫동안 학교에서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사실과 관계된 이야기를 잘못되면 정말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어디 다니지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정몽규 회장은 모든 문제를 자기가 약속한 걸 뒤집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다 보호해 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카르텔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우리 신문선 선생님은 당시에도 이 고대 카르텔을 또 지적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것도 잠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지도자협회 고위 간부가 저에게 정몽규 후보와 단일화를 강요하는 기가 막힌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변절거릴 가담자는 모두 고대 카르텔의 주요 인물들입니다. 변절을 개인 받았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말이 오갔는지 정몽규 회장은 이번만 한다고 약속했으니 길게 보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죠. 야 이놈아, 내가 네 제안을 받아들이면 나는 평생 내가 쌓아왔던 축구계 야당이라는 자존심을 다 허물 수밖에 없다. 예. 참 저 때는 처참했죠. 어려워. 정몽규 회장이 그 사선으로 가려면 아까 얘기했던 징계 처분에 대한 거 가처분 신청을 해서 또 넘어가야 될 산, 그다음에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서 후보로 인정하는지 여부 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저에게 만약에 단일화를 하면 축구협회에서 모든 행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때 기자회견을 열어서 기자회견에서 지금 했던 얘기 지금 보니까 뭐 비참했죠. 선생님 근데 진짜 너무 멋지십니다.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박문성 위원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저 진짜 솔직히 지금 약간 눈물 날 것 같아요. 너무 축구가 멋지세요. 개혁이 안 되는 데는요. 제가 볼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그 심각한 것은 축구인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 축구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몽규 회장이 돈을 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사람들은. 그거 부자니까. 그거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하고 한번 있는데. 뭐 있습니까? 야, 정몽규는 돈이 많은 부자니까. 부자죠, 부자. 정몽규 회장 시켜. 그러면 돈 많이 낼 거니까. 예. 그러면 대한민국 축구 발전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뭐야? 뭐야 저거? 정봉규 50억 기부 결정 12년간 2천만 원 내. 제가 12년간 2천만 원 냈다. 네, 그렇죠. 진짜야? 네? 이건 뭐 장사의 신보다도 아니 12년간 2천만 원 냈다고? 12년간 2천? 축구협회 그 사재를 털어서 낸 것은 2천만 원이고 축구 문화재단에 1,000만 원을 낸 것이 고작 국세청에서 공시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 50억 기부 결정은 뭐냐면 50억. 투표 하루 전날. 그러니까 선거가 연기되기 전이죠. 그때 유승민 회장이 이제 당선이 되고 사회적 분위기가 축구협회에 대한 비판적 그것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50억 기부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어요. 아, 그랬어요. 그러면 돈을 냈을까요? 그건 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당연히 내겠죠. 그 상식적 일반적으로 네, 그건 네, 냈겠죠. 안 냈어요. 확인하신 건가요? 아니요, 확인이 아니라 안 냈다니까요. 근데 뭐 괜찮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했더니 작가 선생이 내지 않았습니까? 확인하더니 안 냈군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답을 보냈더라고요. 아니 뭐 음. 편하게 사네. 편하게 살아. 그러니까 이제 임기가 사실은 이제 3년 남았는데 와. 그러니까 지금 물러나기로 한 거니까. 물러나기로 예, 사실 예, 예. 남은 그치, 3년 그치. 동안 냈었을 수도 있죠. 만약에 그대로 있었으면. 근데 아. 지금까지는 안 냈다는 거고요. 음. 또 하나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이런 걸 했어요. 물러나기로 결정을 하면서 우리 대표팀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월드컵의 열기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 대표팀이 성적을 낼 경우 내가 추가적으로 사재를 털어서 좀 더 포상금을 주겠다. 32강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좋아, 근데 좋아. 그것도 저는 좀 아쉬운 게 예. 그거는 조건부잖아요. 조건부. 우리 선수들이 성적 내면 돈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재를. 그러지 말고 지금 한국 축구에 필요한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그냥 내겠다고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선수들 물론 열심히 뛰었으니까 포상금 그걸 일단 축구협회 차원에서 나가요. 그걸 우리 선수들보다도 그 선수들도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많이 벌고 있잖아요. 한국 축구에 진짜 필요한 곳에 저는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게 성적에 준해서 성적은 좋으면 내가 낼게.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천안에 축구센터를 멋지게 전놨습니다. 맞아요. 원래 파주에 있던 걸 국가대표 훈련장을 천안에 전놨는데 예. 그거를 돈이 없어서 은행에 수백억을 대출받았습니다. 650억. 네. 650억. 자, 600억이 넘는 돈을 대출받았어요. 근데 지금 저렇게 물러난다고 했잖아요. 그 돈 차기 회장이 누가 올지 모르겠는데 그 회장이 다 책임져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떤 물러나면서 내가 그 빚을 얼마라도 탕감하겠다고 얘기하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물러나면서 선수들 성적 나면 그러면 그러네, 내가 그거. 전제로 돈 얼마 낼게. 예. 저는 아쉽습니다. 저는 쇼로 봐요. 쇼로 봐. 아니, 우리 선생님은 겁이라는 게 없나 봐요. 아니. 자 보세요. 네. 제가 대한체육회 이사할 당시에 김은용 회장이 대한체육회장을 사퇴를 했어요. 사퇴할 때 가장 먼저 공식화하는 것은 이사회가 집행부요 아닙니까? 이사들과 의논을 해야 됩니다. 자기 거처에 대해서. 그러면 후임 회장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정관에 따라서 선거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걸 해야 되는데 사퇴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축구협회 아무도 몰랐어요. 직원도 몰랐고 이사들도 몰랐고 최측근의 사람들만 했겠죠. 지금 박 의원이 얘기한 것은 저는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50억 내겠다 해도 안 냈습니다. 그리고 축구협회장 선거할 때 3자 토론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돈 안 낸 것부터 해서 예산 문제를 과다 집행한 거 뭐 이런 것을 이제 따지려고 이제 했었는데 하겠다고 또 국민들에게 공표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안 하고 도망가다가. 예. 근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토론 안 했어요? 네, 선거 전날 안 했어, 맞아. 그 안건도 정했는데 일방적으로 통보도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비밀주의적이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사실관계에서 회장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지켜지질 않았는데 자, 지금 포상금 얘기를 합니다. 포상금을 얘기하는데 박 의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50억을 내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떠나는 시점에서 축구협회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데 거기에다 쓰던 그렇게 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죠. 또 크린스만 감독은
지금 문체부 감사에서 가장 강도 높게 비판받았고 지적됐던 그 크린스만 선임 과정에서 불공정과 네. 합당 방식으로 한 것도 그것이 징계 사항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크린스만 감독에게 위약금으로 진 거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 엄청 많죠. 얼마 정도? 70억에서 100억 70억. 공표는 와. 하진 않습니다. 예. 근데 미쳐. 70억에서 100억 되는데 그때 대국민 사과를 할 때는 두루뭉술 이것은 내가 책임을 못 지는데 뭐 이러면서 꼬리를 흘렸는데 그래서 제가 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죠. 이거는 월드컵이 끝나는 시점에서 자기가 사표를 내겠다? 그거를 믿을 수 있는가? 아 그것마저도. 그것마저도. 자 그렇다면 자 월드컵이 끝나는 7월 중순에 사표를 낸다고 그러면 시간을 일단 벌고 그리고 포상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성적이 좋았을 경우에는 제가 예상하는 겁니다. 그동안 그 지금 축구협회가 정치 지반이 30년을 넘게 지금 맡아왔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서겠죠. 이제 거수기들, 장학생들도 동원을 할 겁니다. 왜 이렇게 축구에 돈을 결과 많이 좋은데. 썼는데 돈을 많이 썼는데 그리고 포상금도 줘서 선수들이 4개 올라서 좋은 경기를 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장학생들과 거수기들이 펌프질을 하겠죠. 뭐라고 펌프질 하느냐. 왜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됐는데 왜 물러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1차, 2차, 마지막 3차 단계는 대한민국 축구를 대표하는 원로 선배가 특정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를 해서 또 펌프질을 할 거로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두 번째 단계는 아니, 선생님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건 다음에 하시죠. 그럴까요? 아니 왜냐면 아니요, 두 번째 두 단계까지 번째까지. 얘기하죠. 내일 또 체코. 내일 체코. 우리 또 체코 가야 되니까. 네. 자, 두 번째 단계는 네. 어떻게 하냐면 그래? 4년 동안 그래. 내 사람 심어서 갈 테니까. 4년 내 사람. 콘크리트처럼 카르텔이 견고합니다. 지금 선거 제도로는 어떤 사람이 나와도 지금 뭐 재벌회장 갖다 이름을 대면 좀 이상하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나와서 갖다 놔도 경쟁해서 안 돼. 네, 정몽규 회장에게 그 쏠렸던 표가 그대로 유지가 될 유지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의 보관을 갖고 전략상으로 축구협회 이사들하고도 협의도 안 했고 직원들도 모르고 그렇게 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내일이 월드컵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결국은 한국 축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고 그럼요. 그 전부터 하셨던 말씀이기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예. 이거는 의미가 있고 뭐, 너무 멋지다. 네. 살짝만 네.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하셨던 거는 지난 선거에 대한 복귀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복귀를 왜 했을까 생각해 보면 다음에 그런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말았으면 좋겠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다음에 선거할 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핵심은 이런 거죠. 선수가 심판 노릇까지 했던 거예요. 네. 선관이건 뭐건 간에 다 꾸렸단 말이죠. 그렇죠. 자기 이런 식으로 음. 선거인단도 그렇고 이제 그러면 안 돼서 우리가 제도나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실제 지금 얘기하셨던 말이 지난 주말부터 돌았습니다. 축구 쪽에 루머로 진짜로 두 가지가 돌았어요. 하나는 나 진짜. 그러니까 성적 좋으면 아이고 복귀. 내가 지난번 얘기한 거 이런 식으로 복귀하겠다. 누가 정몽규 회장 복귀한다고요? 네, 그 얘기가 돌았어요. 루머로. 그다음 두 번째. 와. 그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지금의 미치겠네. 진짜 측근들 있죠. 예. 사실은 모셨던 주군이 이런 큰 사회적 무리를 빌리고 물러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동반 책임을 지고 당연한 물러나는 게 거죠. 맞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렇게 동반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 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제기하겠습니다라는 이름이 벌써 서너 명이 돌고 있습니다. 벌써.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바뀌는, 얼굴만 바뀌는, 이름만 바뀌는 판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은 판가리를 원하는데 그들은 택가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 이거를 우리가 조심히 봐야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결정적으로 어떤 사람을 그러면 선택할까? 4년 뒤에 나한테 공손하게 다시 리턴 패스를 해줄 사람을 찾겠죠. 그러니까 축구라는 그 동네는 딴 나라예요, 딴 세상이에요. 예. 맞아. 지난번에 그 저는 박 의원을 좋아하는 게 국정감사에서 그 용기 있게 나갔어요.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박문성 정말 대단한 용기입니다. 박문성 아닌 거 못하죠. 못해 박문성 아니고 진짜야. 그런데 국정감사에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질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축구협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축구가 지금 그 월드컵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맞아. 경기력에 왜 나쁜 영향을 주는 얘기들을 하느냐라고 맞아. 지금 얘기하니 나 참 아니 국민들은 축구에 대한 소비자이자 주인 아닙니까? 네. 축구협회 예산 중에 한 30% 정도가 정부의 기금이 들어가는데 국민들의 세금으로 갖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딴 소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만약에 축구의 권력자라면 국정감사 나가서 박문성 의원이 그렇게 쓴소리라고 옳은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마이크를 뺐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박문성 의원을 제가 연말에 재작년인가 불러서 제 공간으로 박 의원이 바쁜데 좀 보자. 마이크 뺏으려고 말이야. 작업이 되는 것 같아. 왜? 나도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축구계는 상식과 이성과 그리고 그 국민들의 눈이 무섭지 않은 동네예요. 맞습니다. 이런 그 견고한 카르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민들 얘기는 이거죠. 야 월드컵 그래 4년 주기로 오는데 소중해. 우리가 그렇게 국민적으로 의논했어. 그런데 니네들이 부정과 부패가 만연돼 있는데 그래 월드컵에서 성적 거둔다고? 야 그게 아니야.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축구에 대해서는 개혁을 이루겠다는 국민들의 지금 물 끓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 결과 이제 오늘날의 이런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제가 이제 기사의 의미는 그만해 이제. 체코 내일이야 형. 부여하진 않겠는데 아니, 내일이라니까. 아니, 설명을 많이 하진 않게 제가 기사의 의미를 부여하진 않을 텐데 기사 검색을 따라 한번 각자 해보세요. 한국 지도자 협의회가 얼마 전에 발표했던 성명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심무성 위원님이 하는 그 얘기가 추론이 될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왜냐면 제가 볼 때 아니 국민들이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이기는 것은 내 선수들이 열심히 뛰면 이기는 거고. 대한민국 축구협회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단인지 그리고 또 회장이 얼마나 뻔뻔한 사람인가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 축구인들이 축구를 위한다고 지금 박문성 의원이 한 얘기를 해요. 하는데 제가 선거 전에 여러 군데서 이제 공약을 만들고 제보를 받는데 저 연령대의 전임 지도자가 있습니다. 저 연령대 12세, 15세, 뭐 17세. 그 축구협회에서 이제 우수 선수들을 육성을 하는데 이제 지도자들 있죠. 코치가 있고 트레이너가 있고 뭐 피지컬 트레이너가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계약을 11개월을 하는 겁니다. 11개월을. 계약을 11개월. 왜 계약을 11개월 할까요? 퇴직금 안 주려고. 그거 하지 마야 돼. 그러면 그게 그 지도자들한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27억을 비상임이사의 대한체육회 규정상 비상임이사는 봉급형식 돈을 줄 수가 없는데 27억을 썼어요. 그 돈이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돈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축구인들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박 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축구가 어떻게 가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축구 팬들은 국민들은 지금 월드컵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냉담한 거. 그럼 이 냉담한 것이 박 의원이나 저처럼 쓴소리라거나 축구 건강을 위해서 이 쇄신에 대한 방법론적인 시각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것에 대해서 그걸 총을 쏘는 게 맞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게 참 대한민국 축구가 이게 쇄신되려면 저는 지금 정몽규 회장이 사퇴한다니까 모든 국민들이 야 축구가 이제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오늘 제가 나오고 또 우리 박 의원이 얘기한 것을 들으면 이거 축구가 진짜 심각하구나. 심각해요, 실제로. 한 경기 두 경기 지고 이기고가 문제가 그게 아니라 문제가 아니야.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진짜 더 저는 약간 절망적으로 보는 게 이 대한민국 축구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성장하고 본인이 유명해지고 돈 벌고 인기 끌었던 사람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맞아요. 난 그게 제일 절망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요? 그렇죠. 그거 진짜 너무하지 진짜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찌됐든 이제 분위기를 전환해서 당장 이제 내일 또 경기야. 내일. 이겨야 될 거 아니야. 대한민국 한번 하시죠. 대한민국. 대한민국. 아이고 고맙습니다. 댓글에서 내일 뭐 해? 여러분 내일 금요일입니다. 대한민국 월드컵 경기가 이제 첫 경기가 있는데요. 일단 대한민국이 어느 조에 편성된지도 몰라요. 이 정도는 아시죠? 몰라. 몰라요. 그걸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자, 저희 A조에 속했는데요. A조. 자, 우리나라와 함께 개최국 멕시코, 체코 그리고 남아공이 한 조에 속해 있습니다. 멕시코는 개최국인과 동시에 피파 랭킹도 높네. 요거는 조금 얹잖네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언제 경기를 하는지 경기 일정도 좀 소개해 주시죠. 자,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일단 내일이에요. 금요일 오전 내일. 11시에 오전 11시. 체코와 1차전 경기. 그리고 일주일 뒤 역시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멕시코. 요건 어렵겠네. 그리고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남아공과 경기가 있습니다. 아, 요거는 그러면 이제 2승 1무 정도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저는 2승 1무 좋죠. 2승 1무 정도. 2승 1무. 네, 일단 당장 이제 내일 경기가 중요한데 내일 어떤 선수들 나오는지 잠깐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자, 일단은 이게 뭐 뉴시스의 그 예상 라인업인 것 같은데 저는 동의는 할 수가 동의가 없습니다. 안 돼? 아, 일단 그래? 뭐 김승규 골키퍼, 뭐 수비에 동의 안 돼요? 이기혁, 김민재, 이한범, 미드필더에 이제 옌스 카스트로프, 황인범, 이재성, 서령우, 그리고 공격진에는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 이렇게 이제 라인업을 구성을 했네요. 왜 그거 동의가 안 돼?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래. 예. 요거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라인업? 지금 이제 우리의 먼저는 안타까운 소식은 수비수 김태현 선수가 네. 훈련을 하다가 멕시코에서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별리그 3경기는 모두 뛸 수 없다라고 일단 소식이 좀 들려왔고요. 안타깝죠. 왜냐하면 그 전에 26명 뽑혔을 때 수비수 조유민 선수가 부상으로 낙마를 이미 했습니다. 네. 중앙 수비수 2명이 어쨌든 우리가 소집 과정에서 좀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어떡하냐.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이기혁 선수가 지금 아까도 나왔지만 이기혁 선수가 이번 평가전 과정에서 너무 잘해줬어요. 예. 그래서 이기혁 선수가 사실 이번 체코전 준비하면서도 그래도 주전이 아닐까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김태현 선수의 부상 여부는 좀 안타깝지만 이기혁 선수가 그래도 너무나 잘해주고 있다. 잘해. 뭐 수비 라인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저기서 약간 고민은 뭐 황희찬이나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의 폼을 보면 황희찬 선수 자리에 이재성 선수가 올라가고요. 중앙 미드필더의 황인범 선수 옆에 백승호 선수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긴 하는데 근데 이거는 뭐 고심을 했겠죠. 오늘 홍명보 감독이 현지에서 베스트 라인업 선발 라인업 이미 구상 끝났고 머릿속에 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원래 이제 월드컵이라고 경기라고 하는 건 1시간 전에 발표가 됩니다. 근데 저 정도에서 약간의 변화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축구 뭐 어느 나라 팀이든 월드컵이나 뭐 이런 그 올림픽이든 대회에 임박하면 베스트 11이 다 윤곽이 잡힙니다. 근데 지금 우리 박 의원도 전문가지만 지금 몇 자리에 대한 요 변동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게 지금 한국 대표팀의 가장 큰 약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1명의 그 숫자를 합치면 11인데 조직이 잘 갖춰져 있고 전술적으로 상대 분석을 잘해서 하면 13, 15의 힘을 발휘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술적으로 또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으면 11명이 뛰는데 7명, 9명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무너져요. 그래서 한국 대표팀이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옌스 선수를 얘기를 하죠. 그 사람 잘한다면서요? 네, 옌스 선수가 독일에서 지금 윙백 역할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선수인데 대표팀에 선발돼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몇 개 뛰다가 이번에 마지막 2차례 최종적인 모의고사 때 그 자리가 너무 잘한다. 잘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기혁 선수도 이번 이제 뒤늦게 선발이 돼서 3백의 한 축을 맡아서 2차례 평가되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것이 모의고사가 상대가 약한데 본고사에서 문제가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 에 대한 이제 문제가 어렵게 되는 나와. 것이죠. 그래서 내일 경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타팅 멤버도 중요하지만 상대 팀의 스타팅 멤버가 중요하고 모의고사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저희가 입중계를 하기 때문에 그 경기를 보니까 체코가 만만치 않다. 체코 잘해요? 아우 잘합니다. 굉장히 잘합니다. 체코가 또 잘해? 지금 한국이 역대 월드컵에서 가장 약했던 대륙을 꼽으라면 지금 유럽 쪽에 스웨덴이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체코라든가 체코는 2002 월드컵 때 우리가 예선 그 본선 앞두고 평가전 할 때 5골 먹고 5대0으로 졌었잖아요. 히딩크 때. 그게 체코였나? 예, 체코였었어요. 그게 체코 체코였어요. 선수들이 최소 형보다 30cm가 더 커. 그러면 농구를 해 임마 자식들아. 11명이 다 그래요. 농구를 하라고 체코의 예상 선발 라인업 11명의 평균이요. 평균이 190입니다. 아이고. 평균이. 아이고 뭐 메시는 키 커서 잘한다. 그건 뭐 그렇지만. 아이고 이 사람들아. 축구 모르는 소리들. 우리나라에서 이제 키 크면 네. 지금 최욱 씨는 김지한 선수를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차범근 떴다 뭐 해가지고 김진국 선수가 키 작은 윙이 문전으로 옛날에 센터링이라서 이렇게 하이볼로 올려주면 김지한 씨 키가 190이었었어요. 와. 그러니까 동남아 선수들이 죄송합니다. 좋으니까 최욱 씨 정도의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니까 아무리 점프를 해도 안 돼요. 김지한 씨 헤딩하는 못 막아. 못 막았어. 근데 지금 체코가 190 넘는 선수들이 지금 26명에서 10명이 넘고
베스트 멤버에도 상당수가 들어와요. 근데 크로스를 하면 그냥 미사일처럼 낮고 휘어서 들어와요. 거기서 헤딩을 하면 반발력이 강하니까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신 선수들인데도 불구하고 공격 지역에서 오펜스 지역에서 파이널 서드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서 볼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어느 팀보다도 높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체코와 경기 때 체코를 우리는 1승 상대로 찍고 있지만 앞서도 얘기했지만 한국 대표팀이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지표들 갖고 이야기되는 우리는 지금 최상의 상태인가? 그리고 체코가 상대적으로 한국이 하기 싫은 까다로운 팀이라는 것이 이제 내일 부담스러운 거죠. 아, 우리가 상대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플레이예요. 네, 우리는 멕시코랑 뭐 할 때도 우리가 지기는 하고 뭐 이긴 적도 있지만 남미 쪽에 좀 기술이 있으면 막 멍개고 개기고 그러는데 힘 있는 데 만나면 힘들어요. 그리고 체코가 20년 만에 나왔으니까 야 이놈들이 촌놈 아닌가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걔들은 더 적극적으로 하죠. 빅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 꿈도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내일 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경기가 중요한 것이 내일 경기를 만약에 지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는 멕시코보다는 우리가 전력이 떨어지고 또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열세의 그 예상이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렇다면 이제 한국 대표팀은 두 번째 경기에서 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 그거는 제 생각이고 우리 박유는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 손흥민은 몸 상태는 나쁜 건 없죠. 좋아요. 나쁜 건 없죠. 오늘 인터뷰를 홍명 감독이랑 마지막 전날 인터뷰를 했는데 다행이네. 그 가장 제 머릿속에 남는 멘트가 인생 걸고 뛸 겁니다. 이렇게. 와, 손흥민 인생 걸었구나 드디어. 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선수들의 월드컵이라고 하는 건 남달라요. 자기 모든 것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고 또 손흥민 선수가 매우 특별하잖아요. 물론 뭐 마지막 월드컵이냐라는 질문에 난 마지막이라는 설정을 한 적은 없다. 그것도 멋있네. 월드컵 끝나고 나서 고민할 그렇죠. 것이다. 좋아. 인생 걸고 한다고 했는데 손흥민 좋아. 지금 심우섭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거는 이제 뭐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을 얘기했다면 네. 저는 우리 대표팀이 그래도 잘 싸울 이유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걸 가야죠. 네. 네. 그거 쪽으로 가봅니다. 저는 실제로도 그러고 이 경기는 우리 대표팀이 이길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아. 네. 일단 첫 번째는 체코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조건이. 뭐냐면 왜요? 체코는 유럽에서 직행을 하지 못하고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올라온 팀이에요. 예, 뒤늦게. 네, 뒤늦게 4월 1일 날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피파가 베이스 캠프를 그 전에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직행을 한 나라들에게는 이제 다 받아서 어디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과달라라 높은 데잖아요. 그 고지대란 말이에요. 그걸 맞춰서 베이스 캠프를 다 신청을 했어요. 우리 네. 고지대니까 경기 고지대에서 해야 되니까 베이스 캠프도 고지대로 주세요. 그러면 피파가 준 거예요. 적응하려고. 그런데 뒤늦게 플레이오프로 올라온 팀들은 그 신청 기간이 끝난 거야. 그 다음에 올라온 팀들은 너 체코 올라왔니? 너 여기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체코가 그래서 어디가 베이스 캠프가 됐냐? 미국 댈러스가 됐습니다. 텍사스가 됐어요. 텍사스에서 베이스 캠프 하다가 오늘에서야 멕시코 과달라라로 왔습니다. 이건 적응 못해. 거기는 어떤 거냐면 댈러스는 그냥 평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지대요. 네, 저지대예요. 저지대. 저지대에서 1600m 바로 올라오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코 쪽에서 나오는 뉴스들은 다 뭐냐면 뭐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피를 어떻게 해야 되고 물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막 난리가 난리야. 났습니다. 전술 얘기보다는 그쪽에서는, 이 고지대를 단시간에 어떻게 적응을 할 거냐가 이게 지금 적응이 안 근데 돼. 봐요. 좋은데. 몸은 어떻게라든지 의사의 말을 들어서 했다고 쳐요. 예. 근데 볼 날아가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속도가 달라. 그렇죠. 고지대는 볼이 나가는 게 달라. 공기 밀도 때문에 달라요. 그거는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체코는 그게 좀 불리한 게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체코가 이름값 예전에 네드베드, 로시치키, 얀 콜럽 아주 멋있는 선수들이 많았죠. 근데 그때보다는 지금 아닙니다. 많이 떨어졌죠. 그때 많이 떨어졌고 네네. 이번에 플레이오프 때도 사실 굉장히 어렵게 승부차기로 올라온 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체코라고 하는 팀은 사실 지금 유럽에서도 현재 시점만 놓고 보면 조금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아요. 예.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면 이렇게 보시죠. 저기 팀의 수비 쪽에서 하지만 공격을 다 이끌어가는 선수가 초우팔이라고 있어요. 이름이. 초우팔. 오른쪽을 보는 선수입니다. 옌스랑 부닥칠 텐데 그 선수가 올라와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로스하면 장신들이 이렇게 헤딩하는 축구예요. 네. 근데 그 선수가 어디 뛰느냐? 그 에이스가 호펜하임에 뜁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근데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뛰죠? 네. 바이에른 뮌헨이 높은 팀입니까? 호펜하임이 높은 팀입니까? 뮌헨이 한참 뮌헨이 압도적이죠. 자, 프랑스 리그를 볼까요? 프랑스 리그. 여기 핵심이 또 허리에는 체코가 슐츠라고 있습니다. 리옹. 그죠? 그 올림픽 리옹이에요. 네. 우리
허리에 이강인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우승했어. 자, 2년 우승했는데 연속 상 받는데 왜 카메라 돌렸어? 아, 이거 좋은 지적이야. 패싱, 네, 카메라 패싱. 다음에 얘기할게. 네네네. 그러니까 그 프랑스 리그왕에서 리옹과 파리 말도 안 되는 격차가 나거든요. 파리가 2년 연속 유럽 챔피언에 올랐던 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시크가 있어서 이번에 분데스리가 득점 랭킹 4위를 하긴 했지만 시크. 우리는 공격수 쪽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손흥민이 있습니다. 와. 우리는 손흥민 보유국이고 이강인 보유국이고 김민재 보유국입니다. 김민재. 선수 개개인들의 능력치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좋아. 앞서 있어요. 앞서. 그다음에 적응치도 그렇고 적응 그래서 잘 돼 저는 있고. 전술적으로만 지금 그러니까 저도 약간 아까 했던 베스트 라인업이나 수비 쪽 조직력에 대해서 약간의 궁금함이 있어요. 내일 어떻게 펼쳐질까. 예. 근데 남은 시간 동안 깜깜이 기간 한 지금 평가전 마지막하고 일주일 동안 깜깜이었거든요. 훈련을 못 보게 해요. 아, 그래요? 그 훈련 동안 조직력 플러스 세트피스를 훈련했을 겁니다. 예. 세트피스로 넣는 거와 상대 막는 거? 막는 거를 했을 겁니다. 그 몇 가지를 패턴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훈련했을 거예요. 예. 사실 그 남은 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여러 개 복잡한 거 못 해요. 아, 그래요? 야, 우리 세기하자.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그거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평가전 끝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평가전 때 세트피스 별게 없었거든요. 그 본선에서 우리가 할 거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오, 진짜? 그거는 맞는 거예요. 오, 대박이네. 왜냐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최용님도 축구 좋아하시니까 오. 프리킥 같은 거 차는데 슬쩍 내주고 들어갈 때 쏙 넣어주고 이런 거 있죠. 그렇지. 그런 거는 그 월드컵에서 딱 한 번 쓰는 겁니다. 오, 야, 괜찮네. 그런 건 분명히 준비했을 거예요. 했어. 야, 그런 게 잘 나오면 예. 저는 여러 가지 아까 했던 조건, 선수 개개인들의 매치업 됐다. 이런 걸 놓고 보면 저는 내일 경기 11시 경기인데 그 경기는 나쁘지 물론 않아. 많은 골이 들어갈 것 같진 않아요. 아, 예. 그 체코의 스타일이 굉장히 수비적입니다. 장신들 떡대들 딱 놔둬놓고 그냥 한 방 노리는 팀이에요. 예. 코너킥, 프리킥, 헤딩에 그 한 번을 노릴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 첫 경기가 잘못되면 얼마나 꼬인다라는 걸 홍명보 감독이 알고 있고 그렇지. 이 대회 망치면 조심스럽지. 자기 축구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도 알아요. 예. 굉장히 조심스럽고 조심스럽게. 저는 그래서 내일 두루 복싱으로 얘기하면 약간 서로 아웃복싱하면서 복싱. 서로 하나를 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득점. 제 생각은 둘이 합쳐서 많이 나오면 2골. 좋아, 좋아. 하나 많이 적게 나오면 1골. 승부로 저는 우리가 이긴다. 예. 근데 뭐 홍명보는 뭐 확실한 전략이 있으니까 골은 넣고 골은 안 먹는 전략이.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걱정이 없어. 나는 최고의 전술이죠. 지금 이게 나는 뭐 지금 한 가지를 믿음의 이제 축구야. 짚으면 뭐가 있냐면 이제 개인적인 그 축구의 그 네임밸류도 물론 중요한데 체코가 준비 과정에서 지금 아일랜드하고 그다음에 덴마크랑 플레이오프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승부차 2대2까지 가고 예. 승부차기에서 두 경기를 이겼는데 마지막 평가전을 할 때 보니까 얘네들이 고산지대에 와서 훈련하지 못한 것을 계산을 해서 후반전에 교체 타임까지도 컨트롤하고 있는 것을 제 눈에는 보여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90분간 뛰는데 산소 부채 현상에 따라서 어디까지 이 선수들의 컨디션 그다음에 심장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거기서 이제 물론 문제는 있는 것이 볼에 대한 속도는 다를 겁니다. 예. 공기에 대한 저항이 떨어지니까 볼이 멀리 가고 또 빠르게 가겠죠. 네.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적응할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경기에 대해서 저는 상대 팀이긴 하지만 상대 팀은 플레이오프 두 경기라는 것이 고생은 했지만 오히려 팀 조직력을 강화하고 전투력을 강화하는데 긍정적 시각으로 저는 봐요. 그 이제 우리가 스왓 분석이라고 그래서 이제 경기력이나 뭐 이런 것을 할 때 강점과 장점 그다음에 단점 약점을 갖고 이제 비교 분석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계량화 또 할 수도 있죠. 제가 대학에서 했던 것이 다 이런 통계를 갖고 이제 그 팀을 분석을 하고 이제 평가를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한국 대표팀은 위협적인 요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직력이나 이런 부분들 분명히 손흥민이나 뭐 이강인 뭐 김민재 세계적인 선수들이니까 그렇게 제했을 때는 그 선수들의 능력이 걔들보다는 앞서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제 팀 조직력이나 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너무 약한 팀들하고 지금 경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결과는 내일 이제 결정이 되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박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제 초팔이라는 선수는 제가 축구를 본 이래 이렇게 롱스런을 길게 하는 친구를 처음 봤어요. 174인데. 독일에서 뛰고 있는 선수죠. 스로잉이 길어요. 길어요. 그래서 포백을 볼 때는 오른쪽 풀백을 보고 3백을 할 때는 지금 윙백을 역할을 하는데 이 지금 그 체코가 한국이 3백을 하니까 3포드를 놓고 그리고 초파를 미드필드 쪽으로 올려서 하는 것을 보고 한국 팀에 대한 약점에 대한 것을 이제 분석을 했구나. 만약에 지금 박 의원 얘기대로 그렇게 한국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홍명보는 그것을 거꾸로
볼 수 있는 전략을 네. 짤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은 저는 기대를 하죠. 저도 뭐 기대합니다. 한국 팀이 이기는 것을 그 당연히 희망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일 경기는 지금 박 의원과 제가 긍정적 부분과 조금 위협적 요인을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보시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금 예. 이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지금 총정리를 해준 겁니다. 총정리했습니다. 네. 내일 경기 보실 때 움직임발 한번 정리 드릴게요. 정리 말해 아까 주십시오. 그 우리 선발 네. 라인업 어디 매체 네. 거 이렇게 네. 예상됐던 거. 이거 관전 포인트를 저거로 좀 한번 짚어주세요. 보세요. 그러면 네. 자, 우리로 근데 놓고 그 보면 골키퍼가 바뀌었네. 김승규가 이번에 들어왔어요. 네, 김승규가 어, 이번 시즌 바뀌었구나. 폼도 그렇고 조현우와 경쟁을 했는데 김승규가 좀 유력하고요. 그래요. 우리는 어느 우리와 상대를 놓고 봤을 때 어디서 전쟁이 일어날 거냐면 네. 우리의 이기혁, 옌스, 저는 그럼 황희찬 선수 자리에 이재성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왼쪽 라인에서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맞아요. 거기서 아까 그 상대 초우팔이 초우팔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초우팔은 올라오고 우리도 왼쪽을 상당히 많이 쓸 겁니다.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서 여기서 누가 그 공간을 먹느냐. 주도권 잡냐. 이 주도권 싸움이 핵심일 거예요. 그걸 보시면 되고. 알았어. 근데 전쟁이 왼쪽에서 벌어지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전쟁이 그렇죠. 왼쪽에 벌어지면 벌어졌지. 축구가 이제 채널링이라고 하는데 한쪽으로 쑥 모으는 걸 채널. 옛날에 물고기 잡을 때 한쪽으로 몰아. 한쪽 쭉 몰잖아요. 그렇지. 그것처럼 한쪽으로 모으는 걸 몰아. 채널링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러면 오른쪽 공간 나지. 그렇죠. 그걸 누가 이강인이다. 이강인이 먹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왼쪽으로 쭉 전쟁이 벌어질 때 이강인이 아마 오른쪽 살짝 빠질 겁니다. 좋아. 그러면 누군가가 이기혁 선수 왼발이 대각선 패스가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이강인에 찔러줄 겁니다. 그럼 이강인 선수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혼자 잡고 그렇지. 이 아이솔레이션 1대1을 치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1대1 쳐. 그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 왼쪽에서 전쟁 벌어지고 전쟁 벌어지고 오른쪽에 오른쪽에. 이강인 빠져 있을 때 이강인에게 오픈해주면 이강인이 1대1 쳐가지고 직접 때리거나 손흥민한테 누군가에게 패스하거나. 주거나. 그렇죠. 손흥민한테 그 패스 잘못하면 그 좀 짜증 좀 내니까 잘하라 그래. 그렇게 두 가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간다. 알았지? 뭔 말인지 알지 너. 오케이. 왼쪽으로 쏠렸을 때 오른쪽으로 이강인 뛸 때 이강인한테 바로 들어간다. 예. 이강인은 그래 1대1 한번 제치고. 그렇죠. 이강인 뒤로 가지 마. 알았지? 뒤에 가봐야 별 볼 일 없어. 앞으로 쳐. 앞으로. 이거 딱 해가지고. 괜찮으시겠어요? 자꾸 네. 이렇게 하셔도. 이강인 제일 좋아합니다, 저. 고맙습니다. 예. 내일 결과를 저희가 또 보고 여기서 또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 제발. 이긴 다음에 분석을 해야 재밌는데. 그렇지. 이겨야 돼. 그러니까. 이겨야 돼. 내일 우리 신문선 해설위원님 또 함께 해주십니다. 두 분과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요. 우리 세 분과 다 인사를 예. 나누겠습니다. 축구는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네, 내일 보실 거죠? 그럼요. 11시에 그 보고 네. 매불쇼 오시면 딱이잖아요. 딱이죠. 맞잖아. 내일 또 나오시는 거구나. 내일 나오셔. 아시겠죠? 네네네. 함께 해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